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난방비 폭탄이 워낙에 이제 지금 뭐 국민들 지금 1월 달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 받을 또 그 고지서가 너무 벌써부터 지금 이미 걱정이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난방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금 공공요금 공공요금 그렇죠. 포함해서 네. 모든 지금 물가가 다 네. 이제 올라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또는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민들이거든요. 네. 뭐 이게 그 상위 부자들은 뭐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다 전 정권에다 돌리는, 전 정부에다 돌리는 것을 거의 막 습관처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이제는 좀 이제 식상해 합니다. 그리고 팩트에도 안 맞아요. 팩트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내용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책을 해봤었으니까 이제 국제 유가하고 연동이 원료비하고 연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LNG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일단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겨울 임박해서 2번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한 30%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38% 그렇죠. 네. 겨울 임박해서 그걸 미리 좀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취임하고 나서 맞아요. 난방비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미 그때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이제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사반기에 한번 올랐고 네. 다시 좀 떨어졌다가 진정됐다가 다시 또 2월에 전쟁 터지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동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가스를 좀 덜 쓰거든요. 그때 조금씩 해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제가 결정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비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난방비가 오르는 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 선택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 가격 결정, 정책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서민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 그게 정부 역할이죠. 예, 이걸 같이 탑재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가격만 올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겨울 직전에 겨울 임박해서 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겨울 임박해서 그거는 통지서 받아보니까 다들 기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뭐 평가가 많습니다만은 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조금 많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으면은 당연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이걸 함께 탑재해서 그 최저임금 인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3조 이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다 직접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약계층이나 또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서민들 이렇게 이 부담이 가는 정책에는 반드시 이걸 완화하는 그런 대책까지 함께 세워서 시행하는 겁니다. 원래 정책은. 이번에 뒤늦게 대통령실에서 뭐 에너지 바우처 갑자기 TV로 준다고 막 갑자기 국민 여론이 확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현 정권은 이 서민들에 대한 공감, 그 아픔에 대한 공감,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누가 얘기하는데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니까 뭐냐면 이건 결국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이렇게 외화되는 겁니다. 실력이 되게 없는 거죠. 그걸 이렇게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취약계층들이,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게 공감을 하게 되면은 대책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럼요. 공감이 안 되니까 대책을 못 세우는 거고 이게 결국은 실력으로 딱 발현되는 거죠. 사실 저희 지금 공무원분들은 이미 이제 물론 장차관분들이나 정무직으로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 말고 현직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나 가스공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나 이 과정을 쭉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수장이나 뭐 오늘 또 무슨 가스공사 사장이 또 다른 뭐 말씀도 하고 뭐 그랬던데 그러니까 물론 그 수장이 와서 뭐 다른 정책적인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변화가 국민들의 삶에 직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을 이미 그 안에서는 다 알고 이게 이렇게 올리면 이게 그 다음 때에 얼마나 그 국민들한테 고지서가 나갈 것인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당국자나 최후의 그 조직의 어떤 리더라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잘 수용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고 나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정책 이런 결정이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그러니까요. 가격을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유럽의 그 에너지 대란 이런 부분들도 그럼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그 현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 티켓, 예, 9유로 티켓은 9유로 뭐 티켓도 하지 계속 않습니까? 그랬도 그랬고 예, 9유로, 이번에 난방비에서도 9유로, 직접 예, 영국에서 직접 지원하고, 직접 전화하죠. 직접 전하고. 예. 예. 정민상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난방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 요금이 오르니까 네. 당연히 난방비가 올랐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 고통받을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다 시행을 한다니까 준비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정부의 실력이에요. 참 답답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래서 나온 이유도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했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추경 얘기가 네. 나왔고 그런 지원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예.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예. 추경 안 하나 봐라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추경 안 할 수 있나? 아. 왜냐하면 예. 지금 무역수지 지금 적자. 벌써 1월 달에 벌써 엄청나게 적자가 요 나왔습니다. 22일간에 한 100억 불? 네. 거의 100억, 몇 100억 불. 예. 이게 작년에 총 한 500억 불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거의 그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요. 취임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맞습니다. 근데 올 1월에만 22일까지 1월에만 거의 한 100억 불 정도의 지금 무역수지 지금 적자가 있는데 그다음 물가는 오르고 네. 고금리에다가 급격하게 내수가 이게 가처분 소득이 줄 거 아니에요. 네. 쓸 돈이 없으니까 네. 소비가 위축될 소비가 거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 경기 침체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부동산이 지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죠. 부동산이 지금 되게 위험한데, 근데 우리는 또 이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게 주담대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여기 이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를 계속 보고만 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네.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재정으로밖에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추경을 안 해요? 근데 재정도 지금 감세 때문에 국세 수입도 줄고 있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또 정책 어떻게 기조를 바꿔야죠. 맞습니다. 네. 정책 기조를 바꿔야죠. 네. 그리고 이 정책 기관끼리의 충돌 네. 이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어.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 잡는다고 네,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추세를 올리고 갖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긴축을 통해서 물값을 잡으려고 하면 세금을 수익이 많은 계층에서는 또는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좀 더 걷어서 부담을 하도록 예, 하는 거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맞아야 되는 되죠. 거거든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한쪽에서는 감세해가지고 유동성 이게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감세를 해서 유동성을 늘려주고 있고 이런 정책 효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외국 그러니까 국내 시각이 아닌 해외에 있는 그런 글로벌 투자 또는 어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정부의 정책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저렇게 상반된 정책을 저렇게 과감하게 추진한 것도 대단하다. 미국은 증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참 금리는 올리지만 네. 또 증세도 하잖아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런가? 그래서 이게 이게 용감한 건가 무식한 아니 건가? 신자유주의의 어설픈 신자유주의.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영국의 어떤 그런 사례에서 이미 작년에 그 다 봤고 요즘은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해외 예시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럼요. 예. 웬만한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지금 그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 있는 사실 추경호 부총리도 전에 전형적인 모피아의 그 관료시잖아요. 네. 과거에 또 물론 국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재부에 나름대로 고위 관료했었고 그 재정이나 그쪽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쪽 하는도 물론 뭐 이창용 총재가 계시긴 합니다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 당국 그다음에 경제 정책 당국 그다음에 심지어 그냥 통화 당국부터 이 최소한의 이런 경제의 핵심적인 어떤 그 수장들의 어떤 마인드와 그다음에 물론 대통령의 마인드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이 좀 자신들이 그걸 알 거야. 이 사이클이 이게 얼마나 엇박자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 이걸 유지하는 게 각 기관은 설립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 네. 설립 목적을 충실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국정과 관련해서 딱 톱니바퀴 물리듯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나도록 잘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막 엇박자가 나요. 네, 네. 그러면 정책 효과가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제 우리 경제특위 당의 경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경제팀으로는 이 복합 위기 이거 관리 못한다, 극복 못한다. 지금까지 한 8개월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 뭡니까 이 경제팀 교체해야 된다. 경제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관리가 안 되고 극복을 못하냐면은 모든 경제 정책들이 보니까 다 올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옛날식 사고예요. 네네네. 심지어는 뭐 지금 저 경제팀의 몇 사람들은 한 5년씩 6년씩 공백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뭐 맞아요. 딴 데 갔다가 맞습니다. 오기도. 네. 이게 다 옛날에 했던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을 지금 10여 그대로. 년이 지나서 맞습니다. 확 세상은 바뀌었고 대전환의 시기인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뉴 버전으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네. 옛날 버전으로 뭐 옛날 신자유주의 한참일 때 네. 뭐 낙수 효과에 기대서 이런 방식으로 경제 정책 했다가는 정말 나라 거덜나겠다, 네. 절단 나겠다 싶어서 경제팀 교체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시중 내지는 그 경제 그 주체들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불안해합니다. 네, 불안해하더라고요. 되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독자 생존할 것인가, 맞아요. 완전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할 것인가, 이렇게 이번에 태세를 그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만나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미국의 그 IRA 법 그 대응 과정을 보니까 기업들 스스로가 이 정부 믿었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경쟁에서 밀려나겠구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러니까요. 말은 말은 못해요. 못하고 말은 못해요 또. 근데 저번에 연초에 그 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회장이 네. 아주 용감하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세, 그러니까 법인세 일괄적으로 법인세 낮추는 게 답이 아니고 투자세액 공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아리백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그게 전반적인 세계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그게. 경제 추세고 예. 또 그렇게 기업 활동이나 기업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해외 국제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재생에너지만 하더라도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아리백 관련해서 네. 아리백을 충족 못 시키면은 이제 무역 장벽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별도의 세금을 부과돼요. 네, 유럽 별도의 세금을 부과되니까. 탄소국경세 유럽은 네. 지금 탄소국경세 물리겠다는 거고 25년부터 지금 네. 25년부터 지금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도 준비되는 대로 그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지금 주 단위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제조 시설이 그 재생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제조의 그 뭡니까 이탈, 저는 그래서 국외 이탈. 최근에 작년 말에 그 어떤 뉴스 중에 잘 언론이 크게 주목을 안 했습니다만 하나그룹이요.
미국에다가 그 신재생에너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네. 발표를 했어요. 하나큐셔. 네, 네, 네. 그 풍력 뭐 태양광 그쪽. 관련해서는 세계 이제 기술력 세계 그러니까요. 1위니까요. 물론 이제 예. 뭐 지금 미국이 전부 다 더 자국 중심이었던 그런 경제 구도와 무역 구도를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국내에 투자해야 될 그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향후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정말로 보수 진영이 항상 얘기하는 뭐 국외 유출, 뭐 해외 국내 기업들의 뭐 해외로 나간다는 거에 대한 뭐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제가 심해서. 그런데 그런 규제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베트남이 네. 이제 뭐랄까 세계 공장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생산 기지가 되고 지금 싶어 하잖아요. 사실상 동남아에서 가장 큽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해요. 아, 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앞으로 이 생산 기지를 유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원자력 이러면서 원자력.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냥 확 위축돼 버렸잖아요. 아 이번에 대통령 저기 어디 가서 맞아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가서 그 어떤 그 포럼 토론 과정에서 나 부끄러웠어요. 정말로요. 나 뜨거웠습니다.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친환경, 네. 재생에너지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원자력 이러고 있으니 참.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러니까 뭐 전 대통령께서 많이 가보셔야 된다 봅니다. 누가 이야기했죠? 최근에 정말. 난방비 관련한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없다. 네. 우리는 원자력 확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누가 그런 이야기는 언뜻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은요 지금 결정해도 아이고.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차기 정부도 아니고 차차기 정부 지금 결정하면 차차기 정부에서나 가동될까 말까 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아니 근데 들고요. 뭐 원자력이 소신이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절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 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단순히 에너지 믹싱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조 강국인 한국의 위상이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경쟁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조 시설이 국외 방출이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차. 네.